허름한 봉투를 들고 밥 동냥하는 거지. 노인을 둘째 며느리는 빗자루로 내쫓았고 첫째 며느리는 밥 한 그릇을 내주었습니다. 그때는 몰랐습니다. 그 봉투가 두 며느리의 운명을 송두리째 흔들어 놓게 될 줄은. 오늘 이야기는 봉투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마을 어귀에 찬 바람이 불어오면 어김없이 나타나는 그림자가 하나 있었습니다. 사람들은 그를 이름 대신 이렇게 불렀습니다. 봉투를 든 거지. 그의 행색은 그 별명 그대로 영락없는 거지였습니다. 몇 해를 키웠는지 모를 누더기 옷은 본래의 색을 잃은 지 오래였고 헝클어진 머리칼 사이로는 때가 끼어 있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기도 전에 코를 찌르는 시큼한 악취는 사람들의 미간을 절로 찌푸리게 만들었지요. 늘 그런 변치 않는 허름한 모습으로 마을을 서성였으니까요. 하지만 그를 그렇게 부르는 데에는 더 결정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의 품엔 언제나 낡아 빠진 누런 봉투 하나가 들려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것을 남들처럼 보따리에 넣는 법도 바지춤에 찔러 넣는 법도 없었습니다. 마치 갓난아기를 안듯 혹은 세상에서 가장 귀한 보물이라도 되는 양 두 손으로 소중히 감싸 가슴팍에 꼭 끌어안고 다녔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참으로 이상한 일이 하나 있었습니다. 그토록 비루한 행색을 하고서도 그의 눈빛만큼은 결코 죽어 있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기운 없이 땅바닥을 향해 고개를 푹 숙이고 있을 때조차 그 그림자 속에서 번뜩이는 안광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삶에 지쳐 흐릿해진 노인의 눈이 아니었습니다. 마치 깊은 산속에 웅크린 호랑이처럼 혹은 세상의 이치를 꿰뚫어 보는 현자처럼 눈 안쪽 깊은 곳에는 형형한 불씨가 시퍼렇게 살아 숨쉬고 있었습니다. 그 눈과 마주친 사람들은 순간 등골이 서늘해지는 기분을 느끼곤 했지요. 스산한 늦가을 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던 그날도 그는 마을을 돌고 있었습니다. 앙상한 나뭇가지들이 바람에 울부짖는 소리가 을씨년스러운 오후였습니다. 그의 발길이 멈춘 곳은 마을 한가운데 으리으리하게 솟은 기와집 앞이었습니다. 소슬대문이 위압적으로 버티고 선 그곳은 이 마을에서 가장 부자로 소문난 둘째 며느리의 집이었습니다. 집 안에서는 고소한 기름 냄새와 따뜻한 밥 냄새가 담장을 넘어 흘러나오고 있었습니다. 아마도 다가올 겨울을 대비해 곳간을 채우고 잔치를 준비하는 모양이었습니다. 영감은 대문 앞에 서서 한참을 망설였습니다. 뱃속에서는 꼬르륵 소리가 요란했지만 선뜻 용기가 나지 않는 듯 마른 침만 삼켰습니다. 그는 품에 안은 봉투를 다시 한번 꽉 움켜쥐었습니다. 마치 그 봉투에서 어떤 힘이라도 얻으려는 것처럼 말입니다. 이윽고 그는 결심한 듯 찬 바람에 온 몸을 떨며 짐짓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저 지나가던 과객이 온데 밥 한 술만 얻어먹을 수 있겠습니까요? 목소리는 작았고 말끝은 애처롭게 떨렸습니다. 누가 들어도 동정심을 자아낼 만한 가련한 거지의 목소리였습니다. 마침 그때였습니다. 삐거 하는 육중한 소리와 함께 굳게 닫혀있던 소슬대문이 열렸습니다. 안에서 나온 것은 비단 옷을 곱게 차려입은 둘째 며느리였습니다. 얼굴엔 윤기가 흘렀고 손에는 값비싼 장신구들이 번쩍였습니다. 막 외출을 하려던 참이었는지
그녀의 표정은 밝았습니다. 하지만 문 밖에 서 있는 남루한 노인을 발견하는 순간 그녀의 얼굴은 순식간에 일그러졌습니다. 마치 더러운 벌레라도 본 듯한 표정이었습니다. 아이고, 재수 없어라. 그녀는 단번에 손을 들어 코를 틀어막았습니다. 그녀의 몸에서 풍기는 고급분, 냄새와 영감의 몸에서 나는 악취가 대문 하나를 사이에 두고 어지럽게 뒤섞였습니다. 아침부터 대문 앞에 웬 거지가 와서 얼쩡거려. 오늘 일진이 사납겠네. 정말. 둘째 며느리의 목소리엔 날카로운 가시가 돋쳐 있었습니다. 그녀에게 눈앞에 놓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저 자신의 기분을 상하게 하고 집안의 복을 쫓아내는 불결한 존재일 뿐이었습니다. 봉투를 든 영감은 아무 말 없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차마 얼굴을 들 수가 없었습니다. 그것은 거지 연기를 위한 것이기도 했지만 동시에 자식의 입에서 나온 모진 말에 배인 아비의 가슴이 쓰려왔기 때문이기도 했습니다. 여기가 어디라고 감히 밥을 달라 그래. 동네 망신 다 시키게. 썩 꺼지지 못해. 그녀의 호통 소리가 골목을 쩌렁쩌렁 울렸습니다. 지나가던 동네 개조차 꼬리를 말고 도망갈 만큼 매서운 기세였습니다. 영감이 주춤하며 한 발짝 뒤로 물러섰습니다. 그때였습니다. 그가 몸을 움츠리는 바람에 품속에 깊이 감춰두었던 낡고 누렇게 변색된 봉투의 귀퉁이가 밖으로 조금 드러나고 말았습니다. 그 찰나의 순간을 둘째 며느리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그녀의 눈이 매섭게 빛났습니다. 재물에 대한 탐욕이 본능적으로 꿈틀거린 것입니다. 잠깐 그 더러운 봉투엔 또 뭐가 들었어? 그녀의 목소리가 한 옥타브 높아졌습니다. 고락선이를 보아하니 어디서 귀한 거라도 훔친 모양인데 그렇지 않고서야 그걸 그렇게 싸고 돌 리가 없지. 영감은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아니, 할 수가 없었습니다. 시험 삼아 거지로 변장한 아비로서 자식의 탐욕스러운 본성이 드러나는 이 순간을 지켜봐야 했기 때문입니다. 그는 그저 드러난 봉투를 황급히 가리며 더욱더 가슴팍으로 꼭 끌어안을 뿐이었습니다. 그 필사적인 몸짓이 둘째 며느리의 의심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봐라. 봐. 내 말이 맞지. 구린 게 있으니까 말도 못하고 꽁꽁 숨기는 거 아냐. 그녀의 눈에 놓이는 이제 단순한 거지가 아니라 도둑놈으로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탐욕과 경멸이 뒤섞인 그녀의 분노가 폭발했습니다. 이런 도둑놈의 거지가 어디서 감히 남의 집 대문 앞을 더럽혀. 그녀는 마당 한쪽에 세워져 있던 쌀이 빗자루를 낚아챘습니다. 그리고는 인정사정 없이 영감을 향해 휘두르기 시작했습니다. 철썩, 철썩. 매서운 빗자루 질이 영감의 굽은 등과 여윈 어깨를 사정없이 내리쳤습니다. 흙먼지가 푸석하게 피어올랐습니다. 영감은 신음 소리 한 번 내지 않고 그 매질을 고스란히 감내했습니다. 빗자루가 살점에 닿을 때마다 느껴지는 고통보다 자식에게 매질을 당하는 참담한 심정이 그의 가슴을 더 아프게 후벼 팠습니다. 당장 안 꺼져? 이런 거지 하나 때문에 집안에 재앙이 붙겠다. 에이 퇴. 한바탕 분풀이를 하고도 성에 차지 않았는지 그녀는 부엌으로 뛰어들어가
소금 단지를 들고 나왔습니다. 다시는 얼씬도 못하게 아주 부정을 씻어내야지. 그녀는 하얀 굵은 소금을 한 움큼 쥐어 영감의 얼굴과 몸에 사정없이 뿌려댔습니다. 타닥타닥 소금 알갱이가 노인의 주름진 얼굴과 남루한 옷자락에 부딪혀 튀어 올랐습니다. 그것은 거지에게 가해지는 가장 모욕적인 축객의 의식이었습니다. 그 더러운 봉투에 뭐 썩은 거나 들었겠지. 꼴도 보기 싫으니 당장 내 눈앞에서 사라져. 소금 세례를 온몸으로 맞으면서도 영감은 끝내 화를 내지 않았습니다. 변명 한마디 하지 않았습니다. 다만 아주 잠시 고개를 숙인 그의 입가에 스치듯 쓴 웃음이 한번 지어졌을 뿐입니다. 그것은 거지의 비굴한 웃음이 아니었습니다. 자식의 바닥을 확인한 아비의 더없이 쓸쓸하고 허탈한 탄식 같은 미소였습니다. 그는 아무 대꾸 없이 더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아주 천천히 몸을 돌려 그 화려한 기와집을 등지고 걸음을 옮겼습니다. 그의 축 처진 어깨 위로 늦가을의 차가운 바람이 매몰차게 불어와 소금기 어린 그의 옷자락을 휘날렸습니다. 해가 뉘엿뉘엿 서산으로 넘어가고 마을엔 어둠과 함께 스산한 늦가을 찬 바람이 스며들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전 부잣집 둘째 며느리에게 매몰차게 문전박대를 당한 영감은 씁쓸한 마음을 안고 발길을 돌렸습니다. 그는 지친 걸음을 옮겨 마을 가장 구석진 곳으로 향했습니다. 그곳엔 금방이라도 쓰러질 듯 위태로운 초가집 한 채가 겨우 버티고 서 있었습니다. 바로 지독하게 가난하게 산다는 첫째 며느리의 집이었습니다. 영감은 반쯤 기울어진 살인문 앞에 섰습니다. 담벼락 곳곳은 무너져 내린 채였습니다. 그는 잠시 망설였습니다. 아무리 시험이라지만 자식의 가난한 살림살이를 직접 마주하는 아비의 마음이 편치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품에 안은 봉투를 한번 꽉 쥐어보고는 찬 바람에 몸을 떨며 떨리는 목소리로 입을 열었습니다. 계십니까, 아내? 아무도 안 계십니까? 대답 없는 빈집 같은 고요함에 영감은 복잡한 한숨을 내쉬며 돌아섰습니다. 역시 안 되는 건가? 그가 막 발길을 돌리려던 찰나였습니다. 끽, 낡은 경첩 소리를 내며 살인문이 열리고 첫째 며느리가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그녀의 얼굴은 고단한 삶에 찌들어 푸석했고 입고 있는 무명 저고리는 여기저기 기운 자국이 역력했습니다. 그녀가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습니다. 누구세요? 영감은 차마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준비했던 거지 연기를 시작했습니다. 저 지나가던 과객이온데 염치 없는 부탁인 줄 아오나 밥 한 술만 얻어먹을 수 있겠습니까? 날은 춥고 갈 곳은 없어서. 첫째 며느리는 대문 앞에 선 노인을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누가 봐도 영락없는 거지 행색이었습니다. 감지 않은 머리는 떡이 져 있었고 기워 만든 남루한 옷에서는 키키한 냄새가 났습니다. 순간 그녀의 미간이 찌푸려졌습니다. 고단한 하루 끝에 찾아온 이 불청객이 반가울 리 없었겠지요. 하지만 그녀의 시선이 노인의 추위에 떨리는 어깨와 품에 목숨처럼 꼭 안고 있는 낡은 봉투에 머물렀을 때 그녀의 눈빛이 흔들렸습니다. 저 노인도
누군가의 아버지일 텐데 오죽하면 이 추운 날 저럴까 하는 측은지심이 그녀의 가슴을 울린 것입니다. 그녀는 한결 부드러워진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들어오세요. 예, 찬 바람 맞고 서 계시지 말고 안으로 드시라고요. 마침 저녁 준비를 하던 참이었습니다. 아,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영감은 짐짓 감격한 척 연신 고개를 조아리며 며느리의 뒤를 따라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섰습니다. 집안 형편은 밖에서 보던 것보다 더 참혹했습니다. 방 안에서 배고픔에 지친 아이의 칭얼거림이 들려왔습니다. 엄마, 배고파. 밥 언제 줘? 그래, 그래. 금방 줄게. 조금만 참아. 며느리는 아이를 달래고는 영감에게 자리를 권했습니다. 누추하지만 이쪽에 좀 앉아 계세요. 방이 냉골이라 죄송합니다. 방 안은 온기라고는 찾아볼 수 없었습니다. 윗목엔 다 낡은 이불 한 채가 덩그러니 놓여 있었고 문틈으로는 찬 바람이 숭숭 들어왔습니다. 영감은 죄인처럼 방구석에 쭈그리고 앉아 아비로서 차마 보기 힘든 자식의 궁핍함을 애써 외면하며 품 안에 봉투만 더 세게 끌어안았습니다. 부엌으로 들어간 첫째 며느리는 솥뚜껑을 열었습니다. 깊은 한숨이 새어나왔습니다. 휴, 쌀독도 바닥인데. 솥바닥엔 아이들과 그녀가 겨우 허기만 면할 정도의 보리밥이 조금 남아있을 뿐이었습니다. 그녀는 잠시 망설이다가 밥그릇에 아이들 몫을 먼저 퍼 담았습니다. 그리고 자신이 먹어야 할 몫의 밥을 주저없이 노인의 밥그릇에 담았습니다. 그러고도 모자라 보였는지 솥바닥에 눌어붙은 누룽지를 박박 긁어 물을 붓고 끓이기 시작했습니다. 잠시 후 그녀는 김이 모락모락 나는 숭늉 한 대접과 손바닥만 한 주먹밥 하나를 작은 소반에 받쳐 들고 방으로 들어왔습니다. 차린 게 이것밖에 없어서 죄송합니다. 따뜻한 숭늉이라도 먼저 드시고 속을 좀 데우세요. 영감의 눈앞에 놓인 소박한 밥상. 그것은 이 가난한 집 식구들의 귀한 한 끼 식사였습니다. 영감은 떨리는 손으로 숟가락을 들었습니다. 아닙니다. 이 귀한 걸 염치 없이 제가 받아도 되는지 시장하실 텐데 어서 드세요. 식으면 맛없습니다. 영감은 뜨거운 숭늉을 한 숟가락 떠서 입으로 가져갔습니다. 따뜻한 기운이 목을 타고 넘어가는 순간 영감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그것은 단순히 배고픔을 달래주는 음식이 아니었습니다. 부유한 둘째 며느리에게서 받은 냉대와는 비교되는 가난 속에서도 빛나는 첫째 며느리의 진심 어린 온기였습니다. 영감은 터져나오는 울음을 삼키며 고개를 숙인 채 밥을 먹기 시작했습니다. 혹여 눈물이라도 밥그릇에 떨어져 정체가 탈로 날까봐 애써 천장을 올려다보며 목구멍으로 밥을 밀어 넣었습니다. 아비의 가슴은 며느리의 착한 마음씨에 대한 감동과 그동안 돌보지 못했다는 미안함으로 가득 찼습니다. 첫째 며느리는 그런 영감의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았습니다. 그녀는 그가 왜 이 추운 날 거짓골을 하고 돌아다니는지 묻지 않았습니다. 품에 안은 그 낡은 봉투 안에 무엇이 들었는지도 궁금해하지 않았습니다. 고약한 냄새에 코를 막거나 인상을 찌푸리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나직하고 따뜻하게 말할 뿐이었습니다. 체하십니다. 천천히 꼭꼭 씹어 드세요. 더 필요하면 말씀하시고요. 누룽지는 더 끓이면 되니까요. 그 따뜻한 말 한마디가 시험을 위해 차갑게 식혔던 영감의 가슴을 녹여내렸습니다. 그날 이 낡고 초라한 집에서 그는 평생 모은 재산을 누구에게 물려줘야 할지 확신을 얻었습니다. 그릇을 깨끗이 비운 영감이 깊은 숨을 내쉬며 진심을 담아 말했습니다. 잘 먹었습니다. 덕분에 살았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아닙니다. 변변찮은 거려. 오늘 밤은 날이 차니 아랫목에서 좀 쉬었다 가시지요. 비록 군불은 많이 못됐지만 찬 바람은 피하실 수 있을 겁니다. 아닙니다. 이만큼 신세진 것도 과분한데 이만 가보겠습니다. 영감은 자리에서 일어나며 다시 한번 품 안의 봉투를 확인했습니다. 이 봉투의 주인이 정해진 순간이었습니다. 그는 형용한 눈빛으로 첫째 며느리를 한동안 바라보았습니다. 마치 그녀의 얼굴을 마음에 깊이 새기려는 듯이 말입니다. 부인 복 받으실 겁니다. 오늘 베풀어 주신 이 은혜 내 절대 잊지 않으리다. 영감은 깊이 허리 숙여 인사를 하고는 다시 어둠 속으로 사라졌습니다. 첫째 며느리는 영감이 사라진 어두운 골목 어귀를 한참 동안 바라보다 조용히 살인문을 닫았습니다. 차가운 밤바람이 다시 불어왔지만 초가집 안에는 조금 전과는 다른 훈훈한 기운이 감돌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가진 것 없어도 나눌 줄 아는 마음이 만들어낸 세상에서 가장 귀하고 따뜻한 온기였습니다. 그 일이 있고 며칠 뒤였습니다. 여느 때와 다름없이 평온하던 마을에 난데없이 거친 바람이 불어닥쳤습니다. 멀리서부터 요란한 말발굽 소리와 함께 포졸들의 위험 있는 외침이 들려오더니 관아의 사또가 직접 이끄는 행렬이 마을 어귀로 들어선 것입니다. 마을 사람들은 모두 하던 일을 멈추고 숨을 죽였습니다. 서슬퍼런 기세의 행렬이 멈춰 선 곳은 다름 아닌 마을에서 가장 떵떵거리며 사는 둘째 며느리의 기와집 앞이었습니다. 이리 오너라. 주인장은 나와 사또 나으리를 맞이하라. 포졸의 소리가 대문을 울렸습니다. 집 안에서 낮잠을 즐기던 둘째 며느리는 뜻밖의 관아 행차에 놀라 버선발로 뛰쳐나왔습니다. 눈앞에 펼쳐진 관아의 위세에 그녀는 잔뜩 주눅이 들어 예를 갖추어 엎드렸습니다. 말 위에서 그녀를 내려다보는 사또의 눈빛은 한겨울 찬바람보다 매서웠으나 그 말투는 엄중하고 무게가 있었습니다. 부인, 고개를 들어 나를 보시오. 사또의 낮은 목소리에 그녀가 조심스레 고개를 들자 사또가 물었습니다. 며칠 전 이 집에 낡은 봉투 하나를 품에 안은 노인이 다녀간 사실이 있어. 둘째 며느리는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며칠 전 자신이 쫓아낸 그 거지가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설마 그 노인이 무슨 사고라도 쳐서 관아에서 조사이라도 나온 것인가 싶어 그녀는 황급히 둘러댔습니다. 그 남루한 행색의 노인 말씀이십니까요? 예, 왔었지요. 하도 행색이 추레하고 냄새가 나서 제가 진작에 내보냈습니다만 그자가 무슨 문제라도 일으켰습니까요? 그녀의 말이 끝나기가 무섭게 사또의 호통이 떨어졌습니다. 무엇이라? 냄새나는 노인이라 내보냈다. 당치도 않소.
부인의 눈에는 그분이 고작 거린으로밖에 보이지 않았단 말이오. 사또의 얼굴이 무섭게 굳어졌습니다. 그는 말에서 내려 위험 있는 걸음으로 그녀 앞으로 다가갔습니다. 잘 들으시오. 부부는 한양 장안에서 모르는 이가 없는 제일가는 만석군, 김대감이시외다. 둘째 며느리는 자신의 귀를 의심했습니다. 만석군이라니요. 그 남루한 노인이요. 하지만 이어지는 사또의 말은 그녀의 심장을 멈추게 하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리고 바로 부인의 시아버님이 되시는 분이란 말이오. 마른 하늘에 날벼락이 떨어져도 이보다 충격적일 수는 없었습니다. 둘째 며느리의 입이 쩍 벌어졌고 초점 잃은 눈동자는 심하게 흔들렸습니다. 다리의 힘이 풀려 그대로 땅바닥에 주저앉고 말았습니다. 말도 안 됩니다. 그럴 리가요. 나으리, 뭔가 잘못 아신 겁니다. 전 시아버님 얼굴을 한 번도 뵌 적이 없는 거려. 제 남편도 아버님 얼굴을 못 본 지가 10년이 넘었다고 했는데쇼. 그녀는 필사적으로 부정했습니다. 자신이 빗자루로 내리치고 소금을 뿌린 그 노인이 시아버지라는 사실을 도저히 받아들일 수가 없었습니다. 사또가 혀를 차며 한심하다는 듯 그녀를 내려다보았습니다. 그래, 사정이 있었지. 대감의 아들들이 일찍이 한양으로 올라가 괴감 밑에서 공부하고 관직을 얻느라 분주하지 않았소. 대감께서도 워낙 바쁘신 몸이라 아들들이 이곳 고향에서 혼례를 치를 때 미처 내려와 보질 못하셨다 하더이다. 그 탓에 여태껏 며느리들의 얼굴조차 모르고 사셨던 게지. 둘째 며느리는 멍하니 사또를 올려다보았습니다. 사또의 목소리가 더욱 엄중해졌습니다. 헌데 대감께서 이번에 거지 행색을 하고 내려오신 까닭을 아시오? 대감께선 그동안 두 아들에게 공평하게 넉넉한 재물을 내려보내 고향의 식솔들을 건사하게 하셨소. 하나, 일찍 병으로 세상을 뜬 첫째 아들은 빚만 남겨 그 처가 공궁하게 되었고, 반대로 욕심 많은 둘째 아들은 제 형의 목까지 가로채 부인에게만 재물을 보냈다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이요. 사또는 싸늘한 눈빛으로 주저앉은 둘째 며느리를 쏘아보았습니다. 대감께선 그 소문이 사실인지 두 며느리가 각각 어떤 심성을 가지고 사는지 직접 눈으로 확인하고자 하셨던 것이요. 헌데 그 결과가 참으로 참담하구려. 그녀의 머릿속에 며칠 전의 기억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습니다. 빗자루로 시아버지의 등을 내리치던 자신의 손, 재수옴 붙었다 하며 소금을 뿌려대던 자신의 입, 그 모든 폐륜의 순간들이 칼날이 되어 그녀의 심장을 후려팠습니다. 하지만 사또의 말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부인이 더러운 봉투라 칭하며 썩은 것이나 들었을 거라 비웃었던 그 봉투 말이오. 사또는 품에서 익숙한 누런 봉투 하나를 꺼내 보였습니다. 대감께서 목숨처럼 아끼던 바로 그 봉투였습니다. 대감께서 시험 삼아 남루한 행색을 하셨을 때도 목숨처럼 품고 다니시던 이 봉투 안에는 대감의 전 재산을 물려줄 땅 문서와 집 문서가 들어 있었소. 둘째 며느리는 체면도 잊은 채 땅을 치고 통곡했습니다. 아이고, 아이고, 내가 미쳤지. 내가 눈이 멀었지. 아버님, 잘못했습니다. 아버님. 그녀는 바닥을 치며 울부짖었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습니다. 그녀가 걷어찬 것은 밥 한 술 빌러 온 거린이 아니라 집안의 큰 어른이자 자신의 미래였던 것입니다. 그 막대한 재산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 추운 날, 냄새나는 노인을 기꺼이 방으로 들여 따뜻한 숭늉과 주먹밥을 내어주었던 그 가난하고 착한 첫째 며느리에게로 모두 돌아갔습니다. 그녀의 작은 선행이 만석군의 재산이 되어 돌아온 것입니다.